두 번째 상상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첫 번째, 이것이 되면 좋겠다는 상상. 남북 연방공화국. 뭐 이름은 이제 나중에 지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단계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가 되는 이제 확장형 큰 그 꿈이라면 이제 내부적으로의 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의 조건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길은 없는가? 행복해질 길은 예. 없는가? 근데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개인이 능력 있고 유능해지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법은 없는가? 아마 그 모든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려면요. 지금 우리가 3만 불 1인당 소득인데 6만 불, 9만 불이 돼도 하나도 안 달라질 거예요. 문제는 음. 똑같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to make a long story short, 네.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해서 네. 대학 무시험. 대학 무시험으로 해야 된다.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제 식민지 해방돼서 후발국으로 눈물겹게 와서 중진국 함정도 벗어나서 거의 선진국 입구까지 왔다. 이거는 그렇게 욕해맞지 않는 한국식 그 교육 제도의 탓이 커요. 원인이 거기 많이 있어요. 죽으라고 공부하고 거기서 좀 상위 성적을 낸 애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는 이 구조가 음. 비난은 많이 했으나 반드시 틀린 건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단계를 넘어갔는데도 그 옛날식 교육을 하려고 지금 들어. 더구나 AI 교육인데. AI로 1분 만에 나올 답을 6년, 9년에 걸쳐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음. 일이 뭐 필요하냐. AI 전문가도 그런 얘기 그러니깐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체제를 아주 근원적으로 바꿔야 된다. 근원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대학의 입시 준비를 위해서 초, 중, 고의 전 과정이 받쳐지는 일을 없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학 들어가는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야 된다. 음. 그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식으로 그랑제꼴식으로 명문 대학 따로 만들어서 거기만 우리는 안 맞아.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거 말고 대학원 과정은 어렵게 해야죠. 그래서 공교육, 그러니까 국립, 시립, 군립, 도립 뭐 하여튼 많더라고. 그거 다 합쳐서 한 30만 정도 수용이 되니까 그 네. 학교를 통폐합해서 1대학, 2대학 뭐 이름 붙여서라든 그다음에 어, 몇 개를 합치고 해서 이렇게 동일한 자금 지원을 하면서 다니는 비용 자체는 거의 들지 않게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고사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도대체 뭐 하냐? 각자 취미 활동 뭐 하고 싶은 거 밴드, 그림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초 학력은 많이 떨어지겠으나 그걸 감수하면서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을 살고 네. 대신 그 안에서도 공부를 잘한 엘리트 과정으로서 자기를 닦고 싶은 사람들은 쭉 공부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원들이 설정돼 있고 거기서 이제 뭐 해외 유학을 가기도 하고 국내 대학원도 이렇게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 공립을 이렇게 만들어서 돈 없어도 그냥 가는 거라고 한다면 사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대부분의 사립은 이제 도태돼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학생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유학생으로 동남아 학생들로 지금 억지로 꾸려가는데 대다수가 도태되고 그러나 그들은 이제 특성화 대학으로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산업계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몇몇 좀 명성 있는 대학은 본고사 제도 둬서 수업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시험 쳐서 들어가는 그런 데로 네. 용인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왜냐면 한국식 명문대 입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감정을 최근에 또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판검사들의 행태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판검사가 수혈되는 구조는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진학을 해 가지고 사법시험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적인 신뢰라든가 공적인 자세 같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너무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그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저 선진국이 됐다고들 그러잖아요. 다 중진국에서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중진국 함정 벗어났던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잘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열망이 기득권의 특권을 철폐하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기득권이 특권을 누리는 게 그들은 그러면 당연하지 하는 사회들은 다 고착이 돼요. 네. 근데 우린 못 참아. 그래 갖고 뭐 6.25도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축복이다. 예. 우리한테. 좀 긴가민가한데 아무튼 그 말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예. 어느 나라나 어. 수백 년 내려온 가문들이 거기서 대기업도 꾸리고 관직에도 진출해서 이 도저히 안 바뀌어. 근데 우리는 전쟁 일거에. 치르는 건 모두가 피난민의 입장이 돼 갖고 이 뿌리가 뽑힌 다음에 전부 맨 땅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스터링 업이 된 거죠. 네. 뒤섞어서 맨 땅에서 출발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불행에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새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기득권은 반드시 특권화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법 권력, 네. 검찰 권력 얘기하셨잖아요. 그거가 그렇게 되는데 내력이 있거든. 근데 일정 시점이 되면 그걸 타파하고 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득권 타파 의지의 일환으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네.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노스쿨이란 제도도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이렇게 뭔가 성안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기득권의 수열 구조, 그 사법 수열 구조 같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하간 이제 제가 자꾸 판검사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난 한 해 이제 최악의 인물을 꼽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재밌게도 1위가 압도적 1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꼽았죠. 지금까지는 사실 사법부가 이렇게 뭔가 이제 사람들의 세평에 입길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적었는데 그것도 악평으로 오르내리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왜 이렇게 가장 나쁜 사람으로 꼽혔냐면 그가 벌인 행적이 윤 어게인과 딱 맞아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을 뒷받침했고 윤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도 윤의 복귀를 꿈꾸는데 가장 지렛대가 될 역할을 그 사람이 자임하고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가는 듯한 조짐이 조희대를 통해서 자꾸 보이니까 네. 사람들은 뭐 긴장하고 놀라고 이러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야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쭉 해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들이 어쩔 수 없이 대세에 순응하는 거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 야심이 대세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선거 하는 전에 쪽으로.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네. 예. 엎으려고 하던 꿈이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더구나 이제 백재관이나 이 누구죠? 백대현이나 이진관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생각 있는 판사들의 그 일종의 내부 분열이야. 조희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등등을 보고 더구나 이제 윤석열을 아주 준엄하게 처벌을 해버리면 이들도 힘을 못 얻는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아니 선생님 말씀 저 동의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얘기 나왔을 때는 대법원이 정말로 콧방귀도 안 끼다가 국민적 여망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가 되니까 본인들이 지금 내부의 규칙을 고쳐서 한다고 먼저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 보면 전세 판단을 정확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법부도.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거죠. 네.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백대현 부장판사라든가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영향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조대로 정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지향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동력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보니까요. 네. 사법개혁의 방법에 대법관 수 늘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핵심이 법 왜곡죄 신설이에요.
법 왜곡죄 신설이 중요하다. 처벌받을 수 있게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하여간 사법부 특히 이제 대법원장에 의한 이 전국이 붕괴되는 그 그림은 이제 갈수록 옅어진다 하는 거는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을 뜻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그 죄목의 신설 목적이 검사가 수사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고 판사가 판결할 때 여러모로 자기 주관만이 아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고 사실 놓는 신중하라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걸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잘못했을 때 판사든 검사든 처벌할 도리가 없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 법안이 성사가 되면 처벌을 염두에 둔 행위를 해야만 맞는 거죠. 안 그런 데가 어딨냐고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부당한 사법 특권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검사가 수사하는 거를 가끔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결 선고하는 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제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자신의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빙자해서 국민들에게 준엄한 판결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봐주고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이제 형님 동생 하는 동료 법관 다 뒤에서 하고 뭐 아주 악성의 경우는 뭐 돈 먹고 어떻게 하고 별게 다 있는데 그게 그냥 다 묻히고 살아온 거야. 묻히고. 지나가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 그 김학의 봐주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선배 네. 후배 동료가 다 나서갖고 다 봐주고 99만 원 빼주는 거 보세요. 그거 그냥 지네들 아무의 눈치도 안 봐. 지네들 멋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보면은 또 이게 이제 조작해서 뭔가 수사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검찰이나 이런 데 가장 큰 권한은 뭐냐면 오히려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 처벌받지 않게 할 권한. 법원에 가서는 유죄 선고도 그것 자체로 무섭지만 무죄를 선고할 권한.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권한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하여간 그 사법권 그리고 검찰의 그러니까 남용 또 사익 추구 또는 뭐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이제 그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쌓이고 써서 이제 폭발하기까지예요. 네. 그게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거지. 그런데 그냥 또 두루뭉술이 간다면 이건 뭐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